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수사팀의 매합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유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 수장이 기소되는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어제보다 조금 늘어나 6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남아공과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됩니다. 한강 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행적이 묘연했던 새벽 3시 반 이후 친구가 손 씨를 깨우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살 된 딸을 학대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양부는 뒤늦게 딸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지만 아이는 뇌손상이 심해서 수술 후에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양측의 군사적 충돌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로켓포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5월 1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낭만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일단 국회에 나흘의 협상 시간을 준 건데요. 이 기간 안에 결론 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애초 시한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두 번째 기한마저 넘기면 그대로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후 질의응답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새 후보자 지명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직접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까지 항변한 만큼 사실상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대 열흘인 송부 기한을 나흘로 비교적 짧게 준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에게 후보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송부를 재요청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기다리는 것이지 임명 강행 의지로 읽진 말아달라며 내심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이 됩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부 여당도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거나 일부라도 낙마 결론을 내리게 되면 문 대통령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전국 해법과 향후 당청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특히 오는 14일은 문 대통령이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마감 시한인 만큼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특히 여당 내부에서는 임명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면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부터 걷어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작하는 바람에 정말 큰 크게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어려운 서민 살림을 되찾기듯이 야당에 대한 배려와 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 통큰 정치 모습 아닌가. 여야 협상과 별개로 민주당 지도부는 공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면서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송영길 대표를 만난 재선 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향해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에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양론을 모두 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두 명은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아쉬운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좀 기를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임혜숙, 박준영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당과 청와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질질 끌면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보다 민심이 먼저라는 송영길 지도부가 첫 시험대에 오른 건데 송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장관이랑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는 우리 대변인 통해서.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만이라도 먼저 열어달라고 요청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과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혼돈의 청문정국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앞다퉈 민생을 챙기겠다던 약속은 어디 가고 쳇바퀴 돌듯 남탓만 하는 여야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오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수사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의 거취가 일단 관심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말을 아끼면서도 기소와 거취는 별개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다음 날 시선은 이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쏠렸습니다. 이 지검장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수원지검 수사팀은 곧바로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부가적인 행정 절차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를 고려해 기소 시점은 오늘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과 함께 재판해달라는 병합 신청을 위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직무대리 발령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소 권고에 말을 아낀 이성윤 지검장은 평소 이용하던 지하주차장이 아닌 중앙지검 현관으로 출근해 업무에 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권고와 향후 거취에 가급적 말을 아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 배제, 징계는 별도의 절차고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무조건 직무 배제나 징계 절차를 밟진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역사에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건 전체의 명과 암을 다시 짚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기소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는 가운데 당장 내치진 않겠다는 듯한 박범계 장관의 입장이 향후 이 지검장 거취와 검찰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일 새벽 3시 40분쯤 친구가 손 씨를 깨우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 이후 행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 손정민 씨 사망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은 지금까지 목격자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이 가운데 3명을 서울 반포 한강공원으로 불러 목격 장소와 전후 상황을 자세히 묻기도 했습니다. 손 씨와 친구 A 씨가 있던 곳은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 잔디밭. 목격자들은 그동안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새벽 3시 반 이후 상황에 대해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 3시 40분쯤 손 씨는 자고 있었고 그 곁에 친구 A 씨는 서 있는 걸 봤다는 내용입니다. 또 당시 A 씨가 손 씨를 깨우고 있었고 A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2명 모두 만취 상태로 구토하는 것도 봤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 모습이 CCTV에 포착된 시점은 새벽 4시 반쯤. 한강공원 출입구를 홀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밝힌 새벽 3시 40분까지는 일단 손 씨 행적이 확인됐다고 보고 이후 5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들이 진술한 장소 주변의 CCTV도 확보해 진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셨는데 최종 결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만 안 듣고 싶고요. 나머지는 어떠한 결과든지 간에 저희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서 친구 A 씨는 손 씨 실종 당일 새벽 3시 40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시간 이후 두 사람의 휴대전화가 바뀐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시점과 경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안전장비 하나 없이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장의 작업을 통제하고 지시할 안전관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평택항입니다. 노동자들이 컨테이너 사이를 오가면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두운 색깔 옷을 입은 고 이선호 씨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보호장비 하나 없는 맨몸 상태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16분쯤 흘렀을 때 CCTV 화면에는 지게차 한 대가 컨테이너로 다가가서 한쪽 날개를 덮습니다. 그 순간 반대쪽 날개가 접히면서 이 씨를 그대로 덮칩니다. 동료 작업자들이 달려가서 쇳덩이를 들어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날개 무게만 300kg, 급히 지게차로 들어올리고 10여 분 만에 119도 도착했지만 이 씨는 숨진 뒤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컨테이너 고정핀을 빼기 전에 청소해야 한다는 작업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장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현장을 통제하는 관리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문책에서 인건비를 아껴보겠다고 법으로 정한 안전요원을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지게차가 B가 있든 C가 있든 청소를 했다. 그건 부수적인 이야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할 해양수산청이 사고 원인으로 바람을 지목해서 논란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어제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노 의원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바람으로 철판이 넘어졌다고 주장한다면서 한숨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로 고 이선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일이 흘렀습니다. 유가족들은 작업을 지시한 사람과 원청의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아직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항과 현대제철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민주당이 당내에 산업재해 특위 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관 후보자 임명과 총리 후보자 인준과는 별개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평택항에서 작업을 하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등진 아들만 생각하면 아버지는 그저 눈물만 합니다. 처음에는요, 죽었다는 생각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고? 죽은 기가 죽었나? 하고는 그때는 제가 정신을 나갔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뒤에도 평택항과 현대제철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희생을 담보로 한 성장은 후진적이라고 비판했고,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평택항 사망사고 책임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책임자의 형사 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YTN 취재 결과 민주당은 빠른 정책 추진을 위해 당내 산업재해 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청이나 근로감독청 신설을 서두르고 근로감독관 증설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부처만 갖고는 될 게 아니다. 이게 환노위에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가 좀 출범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제안을. 민주당은 또 5월 중 전국 항만공사 유사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러 평택항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평택항에서 사망사고 현장 점검과 함께 당 지도부 회의인 최고위원회의도 엽니다. 여야의 청문회 전국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산재특위 설치와 부동산 특위 본격 가동을 통해 반드시 챙겨야 할 민생은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엽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서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 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20만 명 넘게 백신을 맞을 때처럼 접종 속도를 내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2주 전 하루 최대 28만 명이 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8만 5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어제까지 정부가 보유한 화이자 백신은 57만 8천 회분으로 오늘 새벽 항공편으로 들어온 43만 8천 회분을 더해도 화이자 보유량은 100만 회분에 불과합니다. 75살 이상 가운데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어르신은 200만 명이 넘고 2차 접종자까지 합하면 500만 회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화이자 백신 412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데 도입량이 충분히 확보되기까지는 접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천 회분이 도입이 완료되며 나머지 412만 6천 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19만 회분밖에 남지 않아 모레부터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역시 접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백신을 맞게 될 만 65살에서 69살 대상자의 사전 예약률은 첫날 21%입니다. 70살에서 74살은 40.1%가 예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한 노바백스는 긴급 사용 승인 일정을 3분기로 미뤘고 생산량 목표치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 도입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백신 보릿고개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지난달 29일 강원도 철원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75살 여성이 12일 뒤에 숨져 보건당국이 백신과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접종 직후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갈수록 말이 어눌해져 지난 5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A씨는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불분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부산의 한 병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금지된 20대에게 해당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이 병원에서 20대 A씨는 예약자가 당일 나오지 않아 남게 된 물량인 이른바 노쇼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희귀 질환인 혈전이 젊은 층에서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30세 미만에게는 접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접종 당시 해당 병원은 A씨 나이 등 기초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556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446명보다 110명 많아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6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1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49명, 울산 29명, 광주 22명, 전북 21명, 인천 20명, 강원 17명 등입니다. 네, 부산 지역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면서 방역과 지역 경제 사이 균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주를 지켜보면서 뚜렷한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정부의 거리 두기 완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3월 말 유흥업소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부산. 지난달 나온 환자만 1,219명으로 하루 평균 40.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 달 들어 열흘 동안은 208명, 하루 평균 20.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여파는 진정됐고 다른 대규모 집단 감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주 2회 선제검사에서는 지난 4월 이후 1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른 추가 확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선제검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조기에 환자를 확진하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의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감소세에 부산시는 지역경제와 방역 사이 균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이나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 허용 등을 정부와 협의해볼 방침입니다. 이번 주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른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유연성을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이번 주 말쯤 다시 한번 그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서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울산이나 경남에서 확산한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방역 지침 완화는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부유층이 자동차를 많이 사면서 내구재 소비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반면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중산층이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충격에도 자동차나 전자제품, 가구와 같은 내구재 소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대면 소비가 줄며 생긴 여윳돈을 인터넷 쇼핑 등으로 썼는데 특히 목돈이 드는 내구재를 많이 산 겁니다. 이 같은 씀씀이는 한 달 평균 1,000만 원 정도 버는 소득 상위 20% 계층이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산과 수입차 판매량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고 특히 고급차가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소득 중간층인 3분위 가구는 부유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많이 줄인 대신 중소가전을 조금 더 사들이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역시 이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소득은 줄었는데 정부의 선별 지원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중산층의 가계 사정이 눅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계층은 시장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 지원 덕에 가처분 소득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중간 소득 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충격과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노출되면서 예비적 저축을 확대하고 소비 지출을 줄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KDI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수록 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비대면 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성인들 가운데 11% 정도만 앞으로 백신을 맞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백신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 시설을 오갈 때 무료로 우버를 태워주는 당근책까지 내놨고 뉴욕에서는 지하철역에 무료 접종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최근 미국 18세 이상 성인 1,842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이 35%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확실히 접종하겠다는 불과 11%, 아마도 맞을 것 같다는 27%로 나타났습니다. 3분의 2가량은 앞으로도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백신 접종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고 400만 명에 이르던 것이 최근에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백신 공급 물량을 반납하는 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7월 4일까지의 목표에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백악관은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료 운송수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접종소에 오갈 때 차량 공유업체 우버나 리프트를 공짜로 탈 수 있도록 제휴했다고 밝혔습니다. Uber and Lyft are both going to offer everyone free rides to and from vaccination sites. I think that is really stepping up. Both Uber and Lyft, free rides to, they'll wait, and from, they'll take you back home. 뉴욕주는 관광객들에게 접종하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지하철 6곳에서 예약 없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을 놔주기로 했습니다. 주소 증명도 필요 없고 7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도 선물로 줍니다. 이렇듯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백신 거부층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여서 백신과 관련해 내건 목표를 연이어 달성했던 바이든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주 고령자 백신 접종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전화 예약이 몰리면서 불통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하루 100만 회씩 백신을 접종하고 오는 7월 말까지는 고령자 접종을 마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작 단계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 예약 시작과 함께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립니다. 予約がすごいいっぱいでして、ちょっとねなかなか取れる時間帯がないんですよ。今の段階でもう電話の予約が全部いっぱいなんですよ。 인터넷 예약도 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전화에 몰리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급증하자 통신사들은 예약 통화를 제한하기까지 했는데 연결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ただいま電話が大変混み合ってかかりにくくなっております。いざやってみるとやっぱりがっかりしますね。 현장 접수만 받는 일부 지역은 이른 아침부터 노인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야 했습니다. 長いこと並んでね、朝早うから来てね、なるしたけど取れてよかったなと思って。 이번 주부터 일본 내 고령자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하루 100만 회씩 오는 7월 말까지 고령자 접종을 마치겠다고 공언했지만 근거는 미약합니다. いわゆるインフルエンザの接種というのをこれ日本はやってます。そういう中で60万回ぐらいは平均できているという報告も受けてますので、そうしたことから考えたときに 접종을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 상당수는 의료 인력과 접종 장소를 채 확보 못했다며 7월 말 접종을 마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스가 총리가 하루 100만 회라는 접종 목표를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정부 내 불협화음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와 올림픽에 정치 생명이 달린 스가 총리가 백신 접종에 무리한 승부수를 걸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영국의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의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 BTS가 수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개최된 브릿 어워즈 시상식에서 BTS가 후보에 올랐던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트로피는 3인조 자매 밴드 하임에게 돌아갔습니다.
1977년 시작된 브릿 어워즈는 영국 음반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수상 후보는 1000명 이상의 라디오, TV DJ 및 진행자, 방송사 임원, 음반 제작사 대표,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패널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민간 위탁 가정에 맡겨졌던 4살 아이가 5달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여러 차례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은 아이는 안면 신경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네, 가족이 더욱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건 병원 기록과 주변 진술을 직접 확보해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제보는 와이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 형편으로 지난해 1월 민간 위탁 가정에 맡겨진 4살 조모군. 오른쪽 뺨이 새까맣게 멍들었습니다. 원래 집에 있었을 때는 활발하고 잘 놀고 있었던 애가 왜 갑자기 멍이 들어있고, 처음에 애를 만났는데 얘가 이렇게 움츠려 있었어요. 대답을 할 때도 네, 아니요 라고만 대답을 하고. 조군의 가족은 학대를 의심했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3월 병원 진단서를 확보했는데 아이가 넘어져 얼굴에 멍이 들었다는 위탁모의 설명이 있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른 병원 진단서엔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한의원에서 얼굴 멍과 타박상이 확인됐고 안면 신경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아이 얼굴이 다친 이유는 뭘까? 위탁 가정에서 나온 뒤 대형 병원에서 받은 검사서에는 얼굴에 난 멍이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찍혀 있다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모 측은 학대한 적이 없다며 얼굴 상처는 기존 가정에서 얻은 정서 불안으로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가정에서 나올 때 아무 문제 없이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얼굴을 바닥으로 멍이 들 정도로 뛰어내리는 아이는 저희도 처음 봤어요. 위탁모는 자해 근거로 아이를 상담했던 심리상담센터에 기록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위탁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자신들은 아이의 정서 불안 소견을 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언어들은 이제 그분들이 표현한 언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학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위탁 가정에서 나온 아이를 6달 동안 맡았던 보호시설 원장은 아이가 때때로 학대받았던 기억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이모가 자기를 높은 데다 얹어놓고 밀었대요. 밀어서 떨어져갖고 거기가 그렇게 됐다고. 마트에서 자기를 그냥 버리고 갔대요. 찾아와봐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막 그 말을 할 때 눈이 막 불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4살에 불과한 아이는 위탁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렷이 기억하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방식으로. 진짜? 네. 그리고 고무줄을 묶고. 외할머니와 외삼촌은 지난 1월 증거와 증언을 모아 민간 위탁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황당하고 이제 분노를 했었어요. 그 형사분이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건 증거불충분이다. 항의나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검찰에게 말을 한번 하고, 이거 뭐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뭐 재수사 지휘가 내려올 거니까 일단 기다려라. 경찰은 충분히 수사해 결론을 낸 것이라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아이의 가족들은 검찰에 다시 수사해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서울 북부지검은 노원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2살 된 입양딸을 학대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네, 양부는 구속 전 심사에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는데요. 아이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30대 양아버지 A씨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학대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내도 학대 가담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속심사를 벌인 법원은 아동학대 처벌법상 중상해 혐의로 4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입양한 2살배기 딸 B양을 3차례에 걸쳐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먹과 구두 주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B양이 의식을 잃은 지난 8일 오전에는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양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두개골 내부에 찬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의료진은 B양이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의 2가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렵고 이게 뇌를 정상으로 돌리는 수술이 아니고 사망을 최대한 막아보자라는. 경찰은 B양이 심하게 마른 상태였다는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의 추가 학대 혐의를 조사하면서 방임 혐의로 입건한 30대 양어머니도 함께 학대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인터넷에 허위로 중고차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네, 일당은 차를 사지 않으면 감금하고 위협도 했는데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충북지방경찰청 강력검사사예요. 경찰이 중고차 판매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이 중고차 매매 사기를 저지른 곳입니다. 사무실 곳곳을 수색하는데 컴퓨터 모니터에는 등록을 마친 허위 매물 중고차도 보입니다. 이들은 팀장과 텔레마케터, 허위 딜러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차를 싸게 판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을 유인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계약한 차량이 급발진 차량이라는 등 핑계를 대며 성능이 떨어지는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차량 구입을 거부할 경우 문신 등을 보여주며 압박을 하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다른 차량을 보여준다며 차량에 태워 장시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위협을 가하여 지난해 말부터 3개월간 확인된 피해자만 50여 명, 사기 조직이 챙긴 부당 이득은 6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고차 매입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범죄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24살 A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추가로 확인된 중고차 매매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여당의 빅3로 불리는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재명 지사 측이 제기했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책임론과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본질은 역시 경선 연기론에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포럼 정치에 시동을 걸고 세력 확장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의원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정 전 총리가 퇴임 이후 국회 앞에서 공식 일정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심은 친문에서 띄운 경선 연기론에도 쏠렸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전에도 경선 일정을 바꾼 전례가 있다며 연기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지도부가 처리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현 정부의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른바 빅3 사이에서의 견제가 가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그리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같은 날 청년 주거간담회를 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죠. 충분치 않은 것들은 제가 그동안에 몇 가지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전국 조직을 띄우고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이 지사는 다음 달 안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해 경선 연기론을 견제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빅3로 불리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대권 레이스를 도울 조직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는 조직 대 조직의 대결로 서서히 접어든 만큼 이전보다 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당대회를 한 달 정도 앞둔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진 영남권 중진 의원들은 경쟁에 합류한 정치 신인들을 견제하면서 공개적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먼저 공식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신인 도전자들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호구만으로는 당을 이끌 수 없다는 지적은 물론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뒤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정치 경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초선과 50대 초반의 5선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출마를 결심한 초선 김웅 의원과 고심 중인 초선 김은혜 의원, 원외에서 2030 대변인을 자처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정치 신인들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정치 신인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변화와 이를 위한 새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지금 시절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현실에서의 그 어려움은 과거의 정치로서는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에서 5선을 한 점을 지적하며 치열하게 도전하는 후배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론 쇄신을 주장하는 신인과 대선 전국을 이끌 무게감을 강조하는 중진 사이의 공방으로 보이지만 당의 주도권이 걸린 패권 경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남이라는 전통적 지지 기반을 토대로 주도권을 지키려는 중진과 이를 내려놓으라는 신인들의 반발이 맞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출마를 확정할 경우 수도권 대 영남권의 주도권 경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는 다음 달 11일, 당원 개정까지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패권 경쟁의 결과는 당원들의 표심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동예루살렘 내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위가 이스라엘 경찰의 강경 진압이 양측의 군사적 충돌로 확대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포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은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보복 공격에 나서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의 한 건물을 강타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습으로 건물이 부서지고 주민들이 대피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군사 충돌로 빚어진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종교활동 제한과 정착촌 갈등이 불씨가 돼 지난 7일부터 알-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 경찰 간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다 결국 무력 충돌로 격화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의 진압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300여 명이 다치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포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하마스군 지휘관과 시설 등을 겨냥한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28명이며 150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켓포 공격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에서도 2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과 회의를 한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הסיכום של הישיבה הוא להגביר עוד יותר גם את עוצמת התקיפות וגם את קצב התקיפות. 하마스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노선을 바꾸기 전에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점령한 이후 3차례의 전쟁과 수많은 교전을 벌여온 양측의 항전 의지가 워낙 강해 군사 충돌을 끝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러시아 카잔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러시아 카잔의 175번 학교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총기 난사로 학생 7명과 교사 1명 등 8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으로 모두 8학년생,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들입니다. Один взрыв, два, может один, ну хлопок такой сильный был. Вообще этот мы подпрыгнули, обычно думаем, что вот КамАЗ когда приезжает, вот хлопает этим, такой вот, а потом уже когда вот услышали сирены, все этот выбежали мы сюда. 현지 관리들은 19살의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접한 뒤 총기 통제 법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카잔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820km 떨어져 있으며 국제 스포츠 대회가 많이 열리는 도시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독일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벌여 2대0으로 승리한 곳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타타르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됐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11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롱에게는 8건의 살인을 포함해서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풀턴 카운티 검사인 파니 윌리스는 롱에 대해서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AP는 전했습니다. 네, 달력은 아직 5월인데 벌써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아침부터 서울 기온은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8도나 높아서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동풍이 강해지면서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2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겠고요. 다만 포항 19도, 속초 18도로 동쪽 지방은 서늘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는 등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이번 더위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면서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강한 볕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예상됩니다. 항상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박현실입니다. 농협 직원들이 가족이나 본인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대출로 광명 세 도시의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이 농협은 앞서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돈을 빌린 곳인데 LH 대출해주며 개발 정보를 얻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한국경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 말로 삼성바이오가 인천 송도 3공장에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설비를 깔고 있다며 8월부터 양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울산 4월 확진자가 작년 전체보다 많아졌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우세종이 된 건데 전국의 상황이 비슷할 거란 전망입니다. 백신 효과 하긴 하나요? 경향신문이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신문은 이 배경으로 정부가 추경 때와 달리 예산이 4배 이상 더 든다고 말을 바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 방역요법으로 소똥을 온몸에 바르는 사진도 눈길을 끕니다. 미 백악관이 한미 첫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삼성을 호출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거란 우려인데 청와대와 삼성이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분석도 실었습니다. 정부가 쿼드의 신기술 워킹그룹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안보 협의체라 그간 불편하게 대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체 없는 코인의 몸값이 페이스북, LG화학 같은 글로벌 기업도 추월했다. 전문가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티은행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총량을 늘릴 수 있을 거라는 건데 국내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가치 하락 우려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폭등과 주식 거래 증가로 정부가 19조 원을 더 걷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분석해보니 29개 업종의 매출이 감소했고 특히 식당에서 6조 원이 줄어 자영업 피해가 심각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빌딩 투자 고점 논란을 다뤘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잇따라 빌딩을 팔자 논란이 인 건데 전문가들은 참고만 하되 금리 인상 현실화 여부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수사팀의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여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600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인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남아공과 인도 변이 감염까지 늘고 있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됩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새벽 3시 40분쯤 친구가 손 씨를 깨우고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들의 공통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치솟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질질 끌면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조차도 빼앗기에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시한을 연장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모레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문 대통령은 이 기간 안에도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오전 11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만나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전국회법과 향후 당청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모레는 문 대통령이 국회 임혜숙, 노영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마감 시한인 만큼 이 자리에서 후보자들의 거취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서 입법부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이매숙,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듭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적격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김 후보자가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 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매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 500여 명 가운데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50명을 넘은 가운데 WHO가 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에 추가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인도에서 귀국한 교민 540명 가운데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명은 인도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변이로 확인된 분은 한 분입니다. 이분이 위중한 상황이거나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시고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민을 포함해 국내 인도 변이 감염자는 58명으로 늘었습니다. 1,700명 넘는 영국 변이 감염 규모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전파력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특성 탓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려 변이에 인도형을 추가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인도 변이를 주요 감시 체계에 넣고 인도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시설 격리와 퇴소전 검사를 추가해 국내 전파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형 변이가 영국형 변이와 비슷한 전파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HO 기준에 따라서 그 주요 변이를 사종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기존 주요 변이도 꾸준히 늘어 국내 양성률은 30%를 넘보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사실상 변이 감염자로 분류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국내 변이 사례는 2,500건에 육박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부천시의 노인 주간 보호센터 두 번째 사례와 관련해 모두 22명이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주간보호센터에서 시작된 감염은 현재 이용자와 종사자는 물론 인근 초등학교로까지 퍼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103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446명보다 110명이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85명, 비수도권이 171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5에서 74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60살에서 64살도 접종 날짜와 장소를 미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957년에서 1961년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접종 대상 인원은 400만 3천 명입니다. 접종 사전 예약은 예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 전화로 예약할 수도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새벽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추가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20만 명 넘게 백신을 맞을 때처럼 접종 속도를 내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2주 전 하루 최대 28만 명이 넘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8만 5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어제까지 정부가 보유한 화이자 백신은 57만 8천 회분으로 오늘 새벽 항공편으로 들어온 43만 8천 회분을 더해도 화이자 보유량은 100만 회분에 불과합니다. 75살 이상 가운데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어르신은
200만 명이 넘고 2차 접종자까지 합하면 500만 회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화이자 백신 412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데 도입량이 충분히 확보되기까지는 접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합니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천 회분이 도입이 완료되며 나머지 412만 6천 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19만 회분밖에 남지 않아 모레부터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역시 접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백신을 맞게 될 만 65살에서 69살 대상자의 사전 예약률은 첫날 21%입니다. 70살에서 74살은 40.1%가 예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2천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한 노바백스는 긴급 사용 승인 일정을 3분기로 미뤘고 생산량 목표치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백신 도입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백신 보릿고개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백신 점검단이 코로나19 백신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지사 대표들을 만나 원활한 백신 수급과 접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이 아시아 백신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 회사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조 의원도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화이자 측에서는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수급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예상보다 늦은 올해 3분기에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내 도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현재로선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바백스는 애초 이달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0일 1분기 수익 보고서에서 3분기에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내구재 소비는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부유층이 자동차를 많이 사면서 내구재 소비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반면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중산층이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충격에도 자동차나 전자제품, 가구와 같은 내구재 소비는 많이 늘었습니다. 대면 소비가 줄며 생긴 여윳돈을 인터넷 쇼핑 등으로 썼는데 특히 목돈이 드는 내구재를 많이 산 겁니다. 이 같은 씀씀이는 한 달 평균 1,000만 원 정도 버는 소득 상위 20% 계층이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산과 수입차 판매량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고 특히 고급차가 잘 팔렸습니다. 하지만 소득 중간층인 3분위 가구는 부유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구매를 많이 줄인 대신 중소가전을 조금 더 사들이는 데 그쳤는데 지난해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역시 이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소득은 줄었는데 정부의 선별 지원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중산층의 가계 사정이 눅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계층은 시장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 지원 덕에 가처분 소득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중간 소득 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충격과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노출되면서 예비적 저축을 확대하고 소비 지출을 줄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KDI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수록 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비대면 소비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주 고령자 백신 접종 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전화 예약이 몰리면서 불통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하루 100만 회씩 백신을 접종하고 오는 7월 말까지는 고령자 접종을 마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작 단계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 예약 시작과 함께 전화벨이 쉬지 않고 울립니다. 予約がすごいいっぱいでして、ちょっとね、なかなか取れる時間帯がないんですよ。今の段階でもう電話の予約が全部いっぱいなんですよ。 인터넷 예약도 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은 전화에 몰리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급증하자 통신사들은 예약 통화를 제한하기까지 했는데 연결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ただいま電話が大変混み合ってかかりにくくなっております。いざやってみるとやっぱりがっかりしますね。 현장 접수만 받는 일부 지역은 이른 아침부터 노인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야 했습니다. 長いこと並んでね、朝早うから来てね、なるしたけど取れてよかったなと思って。 이번 주부터 일본 내 고령자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스가 총리는 하루 100만 회씩 오는 7월 말까지 고령자 접종을 마치겠다고 공언했지만 근거는 미약합니다. いわゆるインフルエンザの接種というのをこれ日本はやってます。そういう中で60万回ぐらいは平均できているという報告も受けてますので、そうしたことから考えたときに 접종을 시행하는 전국 지자체 상당수는 의료 인력과 접종 장소를 채 확보 못했다며 7월 말 접종을 마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스가 총리가 하루 100만 회라는 접종 목표를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정부 내 불협화음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와 올림픽에 정치 생명이 달린 스가 총리가 백신 접종에 무리한 승부수를 걸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백악관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접종 장소까지 운송수단을 공짜로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백신 접종 미국인에게 무료 승차를 제공하고자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와의 제휴를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제휴는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토록 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은 우버와 리프트 앱을 통해 가장 가까운 접종 장소를 선택하고 차량을 호출해 백신을 맞고 오면 되고 요금은 무료입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지하철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무료 교통카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맨해튼의 펜스테이션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등 뉴욕의 6개 지하철역에 임시 백신 접종 시설이 설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 접종 시설은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매일 3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특히 뉴욕 주정부는 다른 접종 시설에서 의무화된 거주 증명 확인 절차도 면제하기로 해서 성인이라면 누구든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올해 여름 전에 코로나19 증명서에 관한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각 11일 EU 회원국 유럽 문제 담당 장관 회의 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우선 과제이며 나는 우리가 여름 전에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현지 시각 1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에게 발급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디지털 그린 증명서 체계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최종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같은 사건으로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이규원 검사 등의 사건과 병합 신청을 위해 이 지검장도 수원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2013년 발생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사건을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명과 암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은 검찰 역사에서 묻힐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 처벌이나 징계를 넘어서 사건에 드리워진 많은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은
사건의 시작부터 수사 착수 시점, 배당, 지휘 체계와 피의 사실 공표 등 짚어야 할 대목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이 오늘 출범합니다. 민주평화광장은 오늘 오전 10시 출범식을 시작으로 시도별, 권역별 모임도 차례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 지사는 출범식 뒤 청년 세대의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크쇼에 참여해서 청년 주거빈곤에 대한 정책 제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에는 오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맡았고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 15,0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정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도로한국당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선인 김웅 의원의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44살에 집권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언급하며 정당 대표가 과거처럼 정치 경험이 많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묻자 자신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윤 전 총장 본인이 판단할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2살 난 딸을 학대해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아버지 B 씨는 앞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2살 딸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주먹과 구두 주걱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며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구미 3살 여자 어린이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48살 성모 씨. 두 번째 공판에서 석 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숨진 여자아이와 자신이 친자관계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주장을 펼친 겁니다. 친딸과 외손녀를 바꿔치기 한 것도 검찰의 추정일 뿐이며 그럴 만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산이라는 게 교통사고하고 다릅니다. 급격한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고 바꿔치기 하자면은 소포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돼야 되는데 애가 보채고 울고 한데 산부인과에서도 바꿔치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인식표가 분리된 사진과 신생아의 몸무게가 어느 순간 바뀐 점, 석 씨가 출산 관련 동영상을 찾아본 사실 등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석 씨의 출산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한 시기는 특정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바뀐 아이의 행방 등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석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이어집니다. 검찰과 석 씨 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밝힐 추가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양모가 남편에게 쓴 옥중 편지가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친딸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라면서 그 이유로 이민을 가게 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양모인 장모 씨는 편지에서 딸에게 꾸준히 영어로 보고 듣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민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는데 자신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많이 제출돼 감사하다면서 판결에 영향이 미치길 기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편지 속에 장 씨는 정인이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태연하게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고 남편과 시부모에게 애정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공개한 편지 내용인데요. 입수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진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지만 장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쓴 것이 맞다고 인정했고 어떻게 유출된 건지는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중형에 처해야 한다며 장 씨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입양가정 점검 횟수를 늘리며 관리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2살 입양아의 학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입양 실무 지침을 서둘러 손질했습니다. 우선 입양 후 첫 1년간 해야 하는 입양기관의 조사 횟수를 4차례에서 6차례로 늘렸습니다. 최소 절반은 방문 조사를 하고 가정 방문이 어려우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면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지난 2월 전국 입양기관들에 배포했지만 사후 관리 부분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 석 달이 지난 그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2살 난 A양 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A양을 입양시킨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가정 방문 조사를 했고 올해 1월 4일과 지난달 16일에는 전화와 이메일 사진을 통한 점검만 했지만 규정상 문제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입양 실무 매뉴얼 지침에 따라서 다 진행했습니다. 강화된 입양 실무 지침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입양기관들이 입양아동 사후관리 보고서를 정부나 지자체 등에 보고할 의무는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입양아동 조사 횟수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침과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방문을 해서 아동을 제대로 살펴보는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신체 검사를 좀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발달 부분이 늦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야 되고요.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입양기관들에 대한 공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들이 앞다퉈 발의됐습니다. 이번 2살 입양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어제는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정부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입양된 아동 수는 역대 최소인 492명을 기록했습니다. 입양 아동 대부분은 미혼모 자녀였고 국내 입양에선 여아 선호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법원에서 입양을 허가받은 아동은 모두 492명. 이는 직전해인 2019년보다 212명 적은 것으로 지난 195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유행한 데 따라 가사조사관 파견 등 법원과 정부의 입양 관련 행정 업무가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었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입양만 놓고 보면 여아의 비중이 65.4%이지만 국외 입양에서는 남아의 비율이 82.8%에 달했습니다. 입양 아동 대부분은 미혼모의 자녀였습니다. 국내 입양아 중에는 83.1%가 미혼모의 자녀였고 유기 아동, 가족 해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외 입양에서는 99.6%가 미혼모 자녀였습니다. 입양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 가정으로 간 아동이 가장 많았고 캐나다, 스웨덴, 호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한편 최근 입양 아동 학대 등 불행한 일이 잇따르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입양 체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입양 체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각계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양하게 청취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지부는 또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입양 아동을 헌신적으로 양육한 위탁모 등 유공자 14명을 포상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논밭에 세워둔 트랙터 5대를 훔쳐서 해외로 팔아넘긴 아랍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농기구들만 노렸는데요. 미리 준비한 트레일러에 숨긴 뒤 부산까지 옮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 새벽 1시를 넘긴 시각, 2 남성이 탄 트럭이 들어섭니다. 볼일을 마쳤는지 왔던 쪽으로 다시 머리를 돌리는 트럭. 트랙터에도 불이 켜지더니 트럭을 뒤따라갑니다.
외국인 2명이 트랙터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하려고 또 이제 끌고 나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없어졌지 뭐야. 깜짝 놀라갖고 그냥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없어요. 이들은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곳에 세워진 트랙터를 노렸는데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트럭을 타고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만능키로 문을 따서 파주와 일산 일대에서 2달 동안 훔친 트랙터는 모두 5대로 3억 원 상당입니다. 농민들이 작업하다가 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게 이게 딱 맞는 두께의 그 쇠를 집어넣으면 이게 돌리면 이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리고. 훔친 트랙터를 옮길 때도 가로등 없는 논길만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피의자들. 범행 전 미리 공터에 마련해 놓은 화물칸에 트랙터를 넣어두고 바로 다음 날에 화물 트럭을 불러 부산항으로 옮기고 수출 대행 업체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이 훔친 트랙터 2대를 옮기던 화물 차량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파주에 있는 목장에서 일하던 아랍 국적의 3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앞서 훔친 트랙터 3대는 이미 팔아치우고 판매 대금은 본국의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지 딜러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 판매 대가는 그 피의자들 그 현지에 있는 가족들한테 입금해줬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오가는 데 드는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 논밭에 트랙터를 두는 농민들이 많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농기구는 집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최근 평택항과 현대제철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산재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 정책위 의장이 산재투기 구성과 관련해 환노위 소속 의원으로부터 방안을 보고받았고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논의 후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어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항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요청했고 안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당 최고위 회의를 경기 평택항만공사 현장에서 연두해 직접 사고가 났던 평택항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시대가 길어지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간편 결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우위를 점한 간편 결제 시장에 금융회사가 게임 회사와 전략 제휴를 하는 등 뒤늦게 사활을 건 막불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요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간편 결제 창구를 만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 무슨 페이라는 이름의 결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간편 결제 시장이 폭풍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간편 결제 이용액은 하루 평균 4,4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습니다. 2016년 이용 건수는 210만 645억 원으로 4년 만에 건수와 금액이 모두 무려 7배가량 불어났습니다. 서비스 주체별로 보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액 비중이 45.7%로 가장 높았고 금융회사는 30.4%, 휴대폰 제조사는 23.8% 등의 순입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이 웹툰과 드라마 등 다양한 볼거리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이른바 가두리 양식에 가두는 방식으로 묶어두면서 성장을 이어가자 금융회사들이 뒤늦게 위기를 감지하고 맞불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게임회사 넷마블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게임과 금융을 연계한 공동 프로모션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열사별로 여러 개로 분산돼 운영 중인 앱을 오는 11월까지 하나로 합칠 계획입니다. 게임과 접목시켜서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를 대상으로 신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력 강화를 통해서 외부 제휴를 하고 하반기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처럼 그룹 차원의 통합 결제 플랫폼을 만들어 사용자 붙잡기에 나선 것은 다른 금융 지주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KB페이를 통해 국민은행과 KB증권 등 다른 계열사와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이고 신한금융은 신한페이를 출시했고 농협금융도 오런페이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간편 결제에서 수세에 물린 금융사들,
디지털 서비스의 범용성과 차별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른바 페이 대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영국 대중음악상 브릿 어워즈의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후보에 오른 BTS가 수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개최된 브릿 어워즈 시상식에서 BTS가 후보로 올랐던 인터내셔널 그룹 부문 트로피는 3인조 자매 밴드 하임에게 돌아갔습니다. 1977년 시작된 브릿 어워즈는 영국 음반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수상 후보는 1000명 이상의 라디오, TV DJ 및 진행자, 방송사 임원, 음반 제작사 대표,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패널의 투표로 선정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곳곳에서 돌풍이 불고 기습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급 강풍으로 고층 건물에 매달려 있던 곤돌라가 날아가고 유리다리의 상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구 1100만의 대도시 후베이성 우한. 한낮 시간인데도 갑자기 도시 전체가 밤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곧이어 돌풍이 불어닥치더니 폭우까지 쏟아졌습니다. 就像傍晚的感觉，明明就2点多吧，确实蛮夸张的，像电影里面的那种大片，然后蛮震撼，有点吓人。 고층 건물에 매달려 있던 곤돌라는 강풍에 날려 그네처럼 공중을 휘젓기 시작합니다. 건물과 수십 미터를 떨어졌다가 충돌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곤돌라에 타고 있던 외벽 청소업체 직원 2명은 20여 분간 공포에 떨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풍급 강풍으로 도시의 가로수들이 부러지고 교통도 통제됐습니다. 장시와 산둥성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국지적으로 달걀만한 크기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有，在门口积了一大堆，有了包有多大，太大了。你看华多上山还这么大的。 구이저우성에서는 우박에 이어 기습폭우까지 쏟아져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동북지방의 옌비엔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지상 100m 높이의 유리다리 상판이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관광객 한 명은 다리 난간을 붙잡고 약 30분간 무서움에 떨다 구조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봄철 기온 상승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날씨 변동이 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 베이징도 최근 들어 돌풍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런 불순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농협 직원들이 가족이나 본인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대출로 광명 새 도시의 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이 농협은 앞서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돈을 빌린 곳인데 LH 대출해주며 개발 정보를 얻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화이자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한국경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 말로 삼성바이오가 인천 송도 3공장에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설비를 깔고 있다며 8월부터 양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울산 4월 확진자가 작년 전체보다 많아졌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우세종이 된 건데 전국의 상황이 비슷할 거란 전망입니다. 백신 효과 하긴 하나요? 경향신문이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신문은 이 배경으로 정부가 추경 때와 달리 예산이 4배 이상 더 든다고 말을 바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 방역요법으로 소똥을 온몸에 바르는 사진도 눈길을 끕니다. 미 백악관이 한미 첫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삼성을 호출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거란 우려인데 청와대와 삼성이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분석도 실었습니다. 정부가 쿼드의 신기술 워킹그룹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안보 협의체라 그간 불편하게 대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체 없는 코인의 몸값이
페이스북, LG화학 같은 글로벌 기업도 추월했다. 전문가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티은행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총량을 늘릴 수 있을 거라는 건데 국내 비트코인 전문가들도 동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가치 하락 우려로 쉽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폭등과 주식 거래 증가로 정부가 19조 원을 더 걷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분석해보니 29개 업종의 매출이 감소했고 특히 식당에서 6조 원이 줄어 자영업 피해가 심각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일보는 빌딩 투자 고점 논란을 다뤘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잇따라 빌딩을 팔자 논란이 인 건데 전문가들은 참고만 하되 금리 인상 현실화 여부는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동안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광주는 29도까지 올라서 여름처럼 덥겠고요.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속초가 18도 선에 머무는 등 낮에도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이 높아지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전주 28도, 광주는 29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1도, 포항은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치솟겠고요. 고온 현상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